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어릴 때 저는 본가에서 형제 사이인 강아지 2마리를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한 배에서 나왔어도 성격이 전혀 딴판인 녀석들이었어요. 첫째는 엄청 활발한 데다 늘 사고뭉치여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반면 둘째는 조용하고 얌전해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집 식구들 모두 그 강아지 2마리를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동물도 이럴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게 꼭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경우가 바로 그 예외의 케이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배 아파서 낳은 3명의 자식들 중 딱 1명의 자식만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이 집안의 첫째이자 장남인 저희 시숙이었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니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편에는 누가 봐도 도를 지나칠 정도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그 일방적인 노력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좌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앞에 벌어진 한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고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2살씩 터울이 있는 시숙과 시누이가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장남사랑은 어찌나 유별나고 지극했는지 친척들과 심지어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다 같이 외식하기로 한 거 잊으셨죠? 그래, 그게 벌써 다음 주니? 요새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제가 식당 미리 예약해둘게요. 아유, 나이 들면 입맛도 없어져.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구나. 어머님, 그러면 회는 어떠세요? 요즘 방어회가 제철이던데. 어머님 방어 좋아하시잖아요. 됐다. 방어는 태호가 싫어하잖니. 그냥 태호 좋아하는 삼계탕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네, 태호는 저희 아주버님 이름이에요. 가족 모임으로 식사를 하러 가도 시어머니의 메뉴 선정 기준은 항상 장남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삼계탕은 정작 시누이는 못 먹는 음식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곧장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시던데요. 형님은 닭 들어간 건 못 드시지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오빠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삼계탕 말고 다른 메뉴도 같이 파는 식당으로 예약해 둘게요. 죄송해요. 아니야. 올케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우리 엄마 때문이지. 신우이는 이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혀를 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시어머니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기억하면서 딸이 못 먹는 음식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는 사실도 그랬죠. 이건 외에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관한 내용이라면 좋아하는 옷 컬러, 즐겨 마시는 차 종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심지어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의 종류와 개수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작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큰 동서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게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장소와 일정은 모두 아주버님의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요. 어머니, 부산에 가본 지 오래되셨잖아요. 이번 여름 휴가는 부산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누나네는 이미 좋다고 했고요. 어떠세요? 부산? 안 된다. 태호는 바다 보러 가는 거 안 좋아해. 걔는 딱 산체질이잖니. 차라리 어디 경치 좋은 산으로 가자. 예전에 사주 보러 가니까 태호 사주에는 물을 가까이 하는 게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 아, 엄마. 휴가 보내러 가는데 무슨 사주 타령이에요. 그리고 가족여행 가는 건데 왜 오빠 취향만 반영하냐고요. 오빠 빼고 우린 전부 다 찬성했으니까 부산으로 가요 그냥. 됐다. 그럼 나는 그냥 안 가련다. 나 빼고 너희끼리 다녀와라. 어디에 아파서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장남사주에 안 좋다는 이유로 물가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시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결국 듣다 못한 시누이가 소리를 꽥 지르며 화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번번이 그럼 안 가겠다는 말로 꼬장을 부리셨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70도 넘은 시어머니랑 싸워서 뭘 하겠어요? 그냥 저희가 져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릴 때의 일화는 더 심했고요. 우리 어릴 때 셋이서 다 같이 뭘 먹다가 단체로 시겁했던 적이 있었거든? 김밥이었나? 맞지, 누나? 엄마가 만든 김밥이었지. 나는 김밥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좋아한다고 엄마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들어서 우리 셋한테 아침 저녁으로 줬었잖아. 맞지, 그랬지. 누나 그 뒤로 김밥 꼴도 보기 싫다고 안 먹잖아. 아무튼 그때 아침으로 김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배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학교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형도 배가 아프다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야. 김밥을 제일 작게 먹었던 누나만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나은 정도였지. 근데 웃기지도 않은 게 정작 오빠가 배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기겁하면서 오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더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제일 큰아들보다 나이 어린 막내나 딸인 나를 먼저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니야? 셋 다 아픈데 어머님이 아주버님만 데리고 병원에 가셨다고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형을 데리고 병원으로 뛰길래 우리도 그 옆에서 울면서 같이 따라갔지.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갔어. 어머니가 챙기지도 않으셔서 누나랑 나랑 둘이서 손잡고 병원에 가니까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셋이 전부 초등학생일 때였다고 합니다. 나란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아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어린애를 놔두고 5학년인 아주버니만 쏙 때리고 뛰었다니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으니까 그나마 믿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이라고 믿기는 힘들 내용들이었죠. 심지어 이런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얼마나 편애가 심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첫째 아들 하나뿐인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머님이 저렇게 아주버님만 편애하셨던 거야? 글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쭉? 내 기억으로도 마찬가지니까 아마 잘난 우리 오빠 태어났을 때부터 편애가 시작된 게 아닐까? 세상에,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제 말에 신우이는 본인이 어릴 때는 시어머니의 눈에 보일 정도의 차별에 상처도 많이 받고 엉엉 운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이제 하도 익숙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남 타령을 하는 걸 보면 그저 또 시작됐나 보다 한다고요.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기대를 내려놨다고 해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접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며 옆에서 웃고 있는 남편도 안쓰러웠죠. 저는 새삼 조금의 차별도 없이 저와 제 남동생을 키워주신 친정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차별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저희 남편은 원망은커녕 시어머니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는 착해 빠진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매달 꾸준히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도 저희 남편이 본인 명의로 매매해서 드린 집이었어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미리 저에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죠. 시어머니가 수입이 없으셔서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요. 연애를 할 때도 효자다 싶기는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도 비가 심하게 온다 싶으면 창문을 닫고 주무시라고 꼬박꼬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걸 먹기라도 하면 어머니도 맛보게 해드려야겠다며 포장을 해오고는 했거든요. 남편이 착하다는 사실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었고,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아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그 순간, 저는 제 상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짝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께 일방적인 효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함께 효도를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 정성의 감동에 남편을 향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주는 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 해, 두 해,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고 제 아이를 둘이나 낳을 때까지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 한번 빠뜨린 적이 없었고, 좁고 오래된 집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 해가 잘 드는 신축 아파트까지 사드렸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한번 보태드린 적이 없는 장남에게로 향해 있었죠. 그렇다고 장남이 특별하게 잘난 것도 뭐 특별하게 시어머니께 잘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더 잘한 것도 저희 시누이와 남편이었고, 학생 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으로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드린 것도 그 두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커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철옹성처럼 장남에게만 향해 있는 걸 깨닫게 된 시누이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더는 바라는 것도 없어졌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의 효도는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예, 민호야.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라. 네, 어머니. 금방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남편 폰으로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단잠에 빠져서 자고 있었던 시간이라 저희 둘 다 깜짝 놀라며 일어났었죠. 무슨 일이야? 뭐야? 어, 전화 소리에 깼구나. 미안해. 별거 아니니까 당신은 다시 자. 그러기에는 이미 잠이 확 다 달아난 상태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중요한 연락인가 싶어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의 폰을 뺏어서 확인했습니다. 대뜸 목걸이 사진 한 장을 보내셨더라고요. 홈쇼핑 방영 화면이었어요. 재방송하는 화면을 보신 것 같은데
그걸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 사진은 왜 보내신 거야? 아, 이거 마음에 드신다고 사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 그럼 지금 목걸이 사달라고 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 당신을 깨우신 거라고? 그것도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사람을? 평소에 어머니가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TV를 늘 틀어놓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보신 건가 봐. 결혼하고 맨 처음 이 일이 있었을 때는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네가 오직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이런 일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께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전화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조용히 문자만 보내시는 걸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문자 폭탄이 와 있었고요. 가지고 싶은 건 또 왜 그렇게 많으신지. 귀찮다고 어디 잘 나가지도 않으시면서 비싼 화장품에 목걸이, 귀걸이에 외출복, 그리고 구두에 신발까지. 종류도 참 다채로웠어요. 아마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옷장 문을 열어보면 어지간하게 젊은 아가씨들보다 옷이 더 많으실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만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친구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나도 거기로 여행을 보내주면 안 되냐. 옆집 사는 누가 무슨 요가를 하러 다니는데 그게 노인네들 허리에 좋다더라. 나도 거기 등록해줘라 등등.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으셨어요. 저는 결국 나를 잡고 퇴근한 남편을 자리에 앉힌 뒤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내가 이번 달 가계부 정리를 해봤는데 당신 이번 달에 어머님 관련해서 지출한 카드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 미안해 여보.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뭘 사는 걸로 푸시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최근에는 좀 심하다 싶기는 해. 본인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 출근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옷이랑 물건들이 왜 필요하신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매달 생활비까지 드리는데 이렇게 수시로 뭘 사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생활비 안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셔야지. 이 정도면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게 아닌가요? 미련한 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참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게 많으신 편인 거 나도 인정해. 당신이 많이 참아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이런 말 할 때가 우리밖에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러시겠지. 시누이는 어머님이 저러시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데 당신만 바보처럼 해달라시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큰아들만 찾아대시더니 왜 정작 이런 일로 아주버님은 안 찾으신대? 저의 불만사항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장남 타령을 하셨으면 돈 쓰는 일도 당연히 장남부터 찾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늘 연락하는 건 저희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평소 시어머니 병원비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까지 내는 것도 전부 저희 몫이었고요. 강약약강이라고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는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럴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아니면 소리까지 지르면서 화를 냈거든요. 아주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질 정도로요. 거기다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까지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머님이 질색을 하면서 연락을 안 하기도 하시고요. 이 사달이 날 때 장남은 뭘 하고 있느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옆에 들어 누워 배를 긁으면서 TV나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큰 동서는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고요. 장남 위주로 이득이 될 일이 생기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더니 이런 일에는 남의 일인 것 마냥 심드렁한 태도였죠.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많으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편에게 대단하게 해주신 게 있거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대학 때도 집에서 일절 받아 쓰는 돈 한 푼 없이 모든 생활을 전부 본인의 힘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 돈을 털어서 학비를 내고 났더니 자취방 구할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어느 정도 보증금이 모일 때까지 선배 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창문도 없이 닭장 같은 고시원 생활을 반복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보통 부모가 학비를 내주거나 아니면 자취방 보증금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주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더 경악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가 정작 형한테는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용돈을 주셨더라고. 누나가 그 일을 알고 나서 아주 집에 난리가 났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누나랑 나는 학비도 생활비도 다 알아서 벌어서 썼으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셨다고?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 시누이가 난리가 났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은 생활비 이외의 지출을 하는 일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꼭 써야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물품을 사거나 하는 일들은 이제 저희가 드린 생활비 내에서 사용해 주세요. 저희도 애 둘 키우면서 맞벌이 하느라 빠듯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나이 먹은 시애미가 그깟 돈 좀 쓰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쓴다고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니? 정말 서운하구나.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알았다. 남편에게 맡겼다가는 또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넘어가서 어버버거리다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끝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악역을 자초하고 매달 생활비만 120만 원씩 보태드리겠다고 딱 잘라 말했죠. 정 더 부족하신 부분은 아들이든 딸이게든 연락해서 받으시거나 어디서 소일거리라도 해서 벌어 쓰시라고 했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120만 원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의 집도 세금도 병원비도 저희가 내드리고 있으니 그게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께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 속은 후련했습니다. 매달 빠듯하던 저희 가계부도 숨통이 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 봐서 한 번씩 용돈을 더 보내드릴 생각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는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 암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자꾸 기침을 하길래 저는 단순히 감기에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침이 3주를 지나도 멎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가래에 피까지 섞여서 나왔고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자꾸 병원을 안 가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을 듣고 나서야 저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쯤 남편도 슬슬 겁에 질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그냥 혹시나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걸 거야. 그렇겠지? 나도 걱정 안 해.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누구보다 본인이 더 무서웠을 텐데 남편은 애써 웃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학병원에 입원 후 CT 검사 등을 하고 나서 들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소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이라니요. 특별한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평소에 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기라도 한다면 남은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남편의 치료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폐암 수술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길래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얼마 후 남편은 수술로 폐를 절제했습니다. 담당 교수 말이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고요. 저는 수술 후 죽은 듯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병이든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고요. 폐암 수술 후 저는 저대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던 희망적인 이야기들과 달리 당장 돈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죠. 남편은 프리랜서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 때문에 일을 관두고 나니 당장 수입이 뚝 끊겨버렸거든요.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몸을 쓰는 일이라 회복을 해야 하는 지금 상태로는 수술 후에도 얼마나 더 일을 쉬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었고요. 암은 일단 산정 특례로 등록이 되면 그나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상태였고 저마저도 남편을 돌보다가 병원에서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저는 어차피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은 후 남편을 돌보려고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연달아 일이 닥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장 둘 다 수입이 사라졌는데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매달 아파트 대출금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애들 둘의 돌봄 비용과 학원비도요. 당신 팔도 불편한데 집에 가서 좀 쉬어. 됐어. 몸은 좀 불편해도 여기 있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해. 어차피 나중에 옷가지들 가지러 갔다 오긴 할 거야. 이번 10일차에 몸이 많이 회복된 남편은 팔을 다친 저를 걱정하며 집에 다녀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주로 저와 제일 많이 하는 신랑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의사가 다녀갔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 폐암 2기로 확정이 나서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사용해야 하는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매달 몇백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저도 남편도 착잡해지더라고요. 일단 내일 모레 퇴원 계획을 잡았고 항암 계획을 다시 잡기 위해 의논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에 누군가가 저희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너는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니? 어머님, 말씀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전화를 받아야지 말을 하고 오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왔잖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걸 충전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일단 앉으시라고 자리를 권한 뒤 과일을 깎으려고 냉장고로 향했죠. 솔직히 시어머니의 방문은 많이 의외였거든요. 남편의 수술 후 시누이 내외는 2차례 병원을 왔다 갔고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술 직후에 했던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암 수술을 했다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까 싶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요. 오히려 애들을 봐주고 있는 시터 이모님과 전화를 더 많이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다며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다니 이상할 수밖에요. 민호야, 너 좀 괜찮니?
병원에서는 뭐래? 언제 퇴원하래? 네, 많이 괜찮아요. 내일 모레 퇴원하라고 하네요. 수술도 잘 끝났다고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항암 치료 들어갈 거예요. 전이가 됐을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른 부위도 전이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었죠. 어머님도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나는 혹시라도 너 어떻게 될까봐 이만저만 걱정한 게 아니었다. 나이도 아직 젊은 것이 왜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는. 그래도 평소에 외출도 잘 안 하는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아들이라고 궁금하시긴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뒤이어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복숭아를 내던질 뻔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찾아왔다. 과일은 됐고 당장 그것부터 좀 보내봐라.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고.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잊어버릴 일이 따로 있지. 시애미 생활비는 바로바로 붙여야 할 게 아니니.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카드 잔고가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접시와 과일칼을 한쪽에 내려놓고 잠시 할 말을 잃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고요. 저에게도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이 더운 날씨에 그거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꾸역꾸역 왜 왔겠니? 늙은이 초상 치를 일 있어? 너는 전화도 안 받지. 돈은 계속 안 들어오지. 내가 답답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하도 화딱질이 나서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다. 지금 저 사람 수술한 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다른 수술도 아니고 암 수술이에요. 암 수술. 지금 아들이 수술해서 누워있는데 어머님 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니? 그래서 괜찮냐고 물으니까 네가 방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그리고 수술은 수술이고 생활비는 생활비지. 얼른 다오. 그것만 받고 나는 일이 있어서 빨리 돌아가 봐야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보기라도 했으면 정말 저희가 돈이라도 떼어먹고 도망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의 밀린 빚독촉하러 찾아온 빚쟁이 느낌과 흡사했거든요. 저는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아들에게 정이 없었다고 한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냐고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의 문제였죠. 옆집 사는 이웃이 암 수술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지금 당장 생활비 보내드릴 돈 없어요. 못 보내드려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 보낸다고? 돈이 없다고? 아, 네가 돈이 없기는 왜 없어? 이게 시어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 거짓말 아니고 저희 정말 보내드릴 돈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수술했고 저는 지금 팔 부러져서 가게 문 닫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둘 다 당장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어요. 수술비에 앞으로 얼마나 들지 모를 항암 치료비도 꼬박꼬박 나가야 하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주버님께 돈을 받든 뭘 하시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온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게요. 순간 확 뜨거운 느낌과 함께 두피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얼얼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 머리채를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제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죠. 제 눈앞에는 이미 바닥에 한 움큼씩이나 뜯겨나간
나뒹굴고 있는 제 머리카락에 보였습니다. 이 버릇없는 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이거 놓으세요. 돈부터 보내. 이거 진짜 웃기지도 않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겠다는 돈을 왜 네가 중간에 주니만이 난리야? 빨리 내 돈 안 내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는 한참 잡힌 머리채를 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내 자리에 누워만 있던 남편이 베드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뛰다시피 걸어와 깜짝 놀란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갈라놨고요. 저는 정신없이 숨을 고르며 터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남편은 쌕쌕 숨을 몰아쉬며 저를 뒤로 보호하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게 있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이 사람이 바보같이 미련하다고 해도 괜찮았어요. 정작 어머니는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없었어도 그냥 제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 집어치우려고요. 예, 나한테 지금 네 마누라 하는 짓 좀 봐라. 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치우다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암 걸리고 나서 저 진짜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 사람 팔도 부러졌는데 옆에서 매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저 간호하느라 밤낮으로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진작 이 사람 말 안 듣고 마음고생만 시킨 게요. 이제 진짜 절 위안한 가족이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저는 제 와이프랑 어린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생활비 못 드려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애미는 나 몰라라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생활비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지금까지 드린 것만으로도 저희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 없어서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거기도 제 명의인 거 아시죠? 저 태어나자마자 그 집 바로 팔 거니까 이대로 돌아가서 당장 집 비울 준비나 하세요. 시어머니보다 더 놀란 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병원비를 안 드리겠다는 말도 그냥 속상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싶었었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얼굴이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드디어 눈치채신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애미한테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호 네가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애미도 집에서 내쫓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살면 네 속이 편할 것 같니? 그 뒤로도 한참을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남편의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져만 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기라도 한다면 입에서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외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화까지 내보아도 남편이 꼼짝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원망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옛말에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화가 들이닥친다더니 너지? 네가 시켰지? 내 말이라면 팥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고대로 듣던 세상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홀려서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 네가 책임져. 착한 우리 아들 돌려내란 말이다. 정작 시어머니는 그 세상 착하던 본인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한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소리를 질러대며 난동을 피우니 당연히 병원 관계자들이 저희가 있는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옆 병동에서도 구경 나온 사람들로 병원 복도가 가득 차서 아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 경비 요원들에 의해서 곧 시어머니는 병원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팔을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애미를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린 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부끄럽지도 않아? 등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에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은 저를 향해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얼싸안고 괜찮다며 당신만 건강하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자고 했고요.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집을 팔겠다는 남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는지 태어나자마자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내놓은 집도 얼마 후 바로 팔려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이 뒤늦게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어요. 너무하지 않느냐고 몇 번이나 난리가 나기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저희의 마음은 굳게 돌아선 지 오래였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집을 줄 때도 집 명의는 여전히 남편이 갖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도 팔고 시어머니와의 질긴 인연도 끊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번 돈은 남편의 항암치료 병원비에 바로 보탰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험이 안 된다는 항암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나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너 딸기 사탕 먹어. 아이고 고마워라. 아빠 먹으라고 우리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사탕 주는 거야? 응, 대신 아프지 마. 절대 아프면 안 돼. 윤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요. 아빠 얼른 나을 거고 다시는 안 아플게요. 오빠, 나도 줄게, 사탕. 윤호도 사탕 줄 거야? 아빠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내내 구역질을 하며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은 본인이 아껴두었던 사탕을 주머니에서 꺼내 내밀고는 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후 제일 기뻐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좋아했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애들이 시집장가를 갈 때까지 천년만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식구가 함께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요. 지금은 남편의 병을 잘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항암치료 예후가 좋아 보인다며 담당 교수님에게서 희망적인 말도 들었고요. 그 말을 듣고 나자 겨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당신 머리도 덜 빠져서 다행이라며 나는 돈 없는 남편이랑은 살아도 대머리랑은 못 산다는 농담도 웃으며 했고요. 남편은 안 그래도 대머리 되면 저한테 차일까봐 신경 많이 썼다며 맞장구를 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외식도 했죠. 손잡고 공원을 조금이나마 걸으며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웠어요. 아닌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결과를 듣기 전까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동안 저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뒤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던 게 사실 치료에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을 일으킨다고도 했고요. 남편이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픈 남편 대신에 제가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니까요.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부부는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족이 아니듯 부모의 사랑도 생각하는 것만큼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새로 얻게 된 두 번째 삶의 기회 앞에서 저희 식구들 모두 더 단단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겠죠? 지금까지 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시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